제가 기말고사 때문에 처음에 실러버스하고 첫 번째 강의 자료하고 막 보니까 약간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 이지허브에 올라가 있는 실러버스에는 NMR까지 한다고 돼 있었는데 첫 번째 그 PPT에는 라만까지 한다고 돼 있더라고.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UV에서 챕터 14인가 그것도 빠지고 그랬으니까 NMR까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지난 시간에 라만 맨 마지막 거 그 다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난 지금 NMR 얘기를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거는 깜빡 슬라이드를 안 가져왔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해. 공부 안 해도 돼. 금방에도 잘 찾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NMR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시간 이렇게 비워놨었고요. 그래서 NMR을 아주 깊이 들어갈 건 아니에요. 아주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원리하고 기본적인 인스트루멘테이션 정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이나 사실 NMR은 화학에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저희 이제 분자에 대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쓰이는 제일 중요한 툴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유기분광학에 이런 데서 더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증하게 될 NMR은 여러분들 챕터 19, 19장인데 지난 시간에 라만 할 때도 라만도 약간 히스토리가 있었죠. 1900 몇 년이지? 24년인가 CV 라만이 처음에 그 현상 발견해서 그것에 대해서 31년인가 1931년인가 노벨상 받고 그랬죠. 그래서 NMR도 여러분들이 이 화학에서 배우는 이러한 그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 테크닉들이 다 대부분 이제 노벨상 하나씩 한두 개씩은 그 만들어주는, 특히 NMR은 여러 번 받은 것 같아.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 거기 책에 보면은 이게 1924년 파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핵이 그러니까 자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스핀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상태가 갈라진다, 스플릿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곳에 해당하는 그 전자기파를 띄워주면은 그 스핀 스플리팅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파울리가 1924년에 처음에 제시했고, 그 다음에 1946년, 몇 년 정도 걸리나 20년 좀 넘게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런가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블록이라는 사람이랑 이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이 사람은 스탠포드에서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동부하고 서부에서 따로따로 실험을 해서 이 얘기를 그냥 증명하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이런 NMR 현상, 마그네틱 리조넌스라는 것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노벨 프라이즈를 누가 받았을까? 파울리? 세 명 다?
두 사람이 받았어요. 요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실험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서제스션된 것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거가 이제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건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동부, 그러니까 보스턴 쪽에 있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쪽에 있었는데 52년에 노벨 프라이즈를 받고, 그러니까 46년에 처음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보이고 52년에 노벨상 받고 5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리안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NMR 요즘 만드는 회사 중에서 브루커라는 회사가 있고 베리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베리안이라는 회사가 스탠포드 옆에 팔로알토라는 데 본사가 있는데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커머셜 NMR을 그 다음에 만들었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사용할 NMR은 99.9999% FT NMR일 거야. 그렇죠? 이게 한 1970년대, 그러니까 53년에 처음 만들었던 건 이건 CW였고 좀 이따가 얘기해드리지만 Continuous Wave NMR이라는 거고 그 70년대 가서 저기 FT NMR이 이제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요 사이가 아니라 지금 뭐 2012년까지도 그 NMR 할 때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게 뭔가 몇 메가헤르츠 NMR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야? 어디 들어본 사람? 숫자가 크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좋기도 하고 숫자가 크면 비싸기도 하고. 뭐 이게 처음에는 뭐 60메가헤르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정도나 아니면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300메가헤르츠 NMR을 샀다고 해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다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뭐 500을 몇 년 후에 500을 샀다고 해서 뭐 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막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뭐 900 막 이렇게 더 올라가. 근데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볼 수 있는 분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더 큰 분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간단한 분자들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NMR이 이제 프로테인, 뭐 DNA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여러 개의 또 이제 노벨상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 배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 원리 그리고 인스트루멘테이션 그리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NMR이라는 거가 되게 파워풀한 장비고 저런 간단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번 학기 배운 거는 다 그 전자기파 그 다이아그램 있었죠. 거기에서 X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잖아요. 라디오 프리퀀시. 그래서 NMR은 일단 라디오 프리퀀시 리전에서의 흡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다뤘던 전자기파 중에서 제일 작죠. 그리고 프리퀀시 높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어.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코어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밸런스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엔 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 뭐 이런 것들 로테이셔널은 거의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처음으로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NMR은 처음에 N이 뉴클리어니까 핵에 대한 그러니까 핵이 관련되는 그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다른 뭐 IR, 뭐 라만, 뭐 UV 비저블, 엑스레이 이런 거랑 비교되는 특이한 점이 얘는 항상 샘플이 시료가 자기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있어야지만 소위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업솔루션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그 핵에 관련되는 거를 그리고 굉장히 자기장을 걸어가면서 하나?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분자 구조에 대한 분자 구조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다양한 화학종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파워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그넷을 좀 더 하이 필드를 올릴까,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를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스펙트로스코피하고 차이점을 조금 알 수 있겠죠. 프리퀀시 리전이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쪽으로 가고 핵이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은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가 그 뭐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훨씬 더 탁월하게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NMR이라고 하면은 이제 Continuous Wave NMR이랑 Pulsed 또는 이제 Fourier Transform NMR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전에 우리가 뭐 UV 비저블 이런 거 배울 때는 여기선 펄스드 UV 비저블 이런 거 없었죠. 예? 여기선 다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을 스캔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텍션을 해주는 그런 모드였죠. 그런 것들이 NMR에서의 컨티뉴어스 웨이브 NMR이었어요. 컨티뉴어스 웨이브 모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UV 비저블을 배우고 우리가 IR을 배우면서 또는 라만을 배우면서부터는 그 웨이브랭스를 스캔해주는 그런 거 말고 소위 프레 트랜스폼을 하는 펄스드 모드의 IR이나 FT 라만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기억을 되돌리면 왜 UV 비저블은 FT UV나 FT 비저블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없을까 이런 것도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게 좀 실용성이 있어져. 그 다음에 NMR에 가면서는 맨 초기에 뭐 1940년대, 50년대, 뭐 60년대 이때는 자석을 혹시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NMR, FT NMR인데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응? 자석? 거기에 자석이 있나? 응? 아니, 뭐 전기도 많이 쓰겠지. 근데 이제 전기를 그냥 영구 자석이 있다면은 우리 그냥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그런 게 있다면은 전기는 별로 안 들 텐데 거기 들어있는 거는 전자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도를 굉장히 낮춰줘야지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헬륨을 거기다 항상 부어놔야 돼. 그리고 한번 그 액체 헬륨이 만약에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이 그러니까 자석이 깨지게 된다면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돈이 한 수천 깨지지. 그래서 항상 어떤 NMR에 마그네틱 필드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50년대, 60년대는 영구 자석을 썼어. 그러니까 근데 영구 자석을 써가지고선 그 필드를 크게 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더 세지기부터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있어? 픽스드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뭐 자기장을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 뭐 수백 메가헤르츠, 뭐 100메가헤르츠에서 뭐 200메가헤르츠, 뭐 900메가헤르츠 이렇게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주면서 어디에서 흡수를 하나. 이거는
사실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는 것만 빼놓고는 UV 비저블이나 그런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컨티뉴어스 웨이브고 예전에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그 이제 펄스드, 그러니까 FT-NMR이 도입되면서부터는 마그네틱 필드를 고정시켜 놓고 그 모든 라디오 프리퀀시를 한꺼번에 빵 때려주는 거야, 샘플에. 그리고선 그 중에 해당되는 흡수할 만한 파장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그 흡수하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펄스로 빵 때려줘서 다시 릴렉세이션 되는 걸 보고 그래서 고정된 마그네틱 필드에서 펄스, 이 펄스의 그 여러 가지 프리퀀시의 라디오 프리퀀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펄스를 준 다음에 시간축으로 타임 도메인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 타임 도메인으로 있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다시 프리에 트랜스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펄스드 NMR 또는 FT-NM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소위 역사 속에나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는 이제 NMR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네. 원영도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이게 핵에 대한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자에 대한 전자가 뭐 1S가 있니, 2S가 있니, 3S가 있니, 아니면은 뭐 시그마 본딩이니, 파이 본딩이니, 파이 스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NMR은 핵에 관련된다고 그랬고 핵에 관련되는 그 어떤 양자 현상, 퀀텀 메커닉스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용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핵이 사실 여러분들 핵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핵이 그 중심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거든. 얘도 스피닝을 하니까 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어떤 축에 대해서 돈다면은 그게 이제 앵글러 모멘텀, 각 모멘텀, 그 각 운동량 P가 생기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2분의 1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핀 퀀텀 넘버 i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그곳에 해당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핵은 뭐 수소, 탄소, 그러니까 탄소에서도 13, 그다음에 플로린 19, 그다음에 포스포러스 31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i가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뭐죠? 그러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원소마다 요 스핀 퀀텀 넘버가 만약에 2분의 3이다. 만약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네 가지의 소위 상태로 그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복잡한 거 일단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거는 하이드로젠, 프로톤이나 기껏 해봤자 이제 카본이나 뭐 플로린 정도일 테니까 2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이 여기 다음에 어디 있지? 요게 핵이야. 핵인데 뺑뺑 돌고 있고, 그리고 요 돌면서 이제 그 전기를 그러니까 핵은 양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양전하를 띄고 있는 핵이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또 이제 마그네틱 필드도 생길 거고. 그래서 차지 그러니까 전하를 띄고 있는 핵이 막 돌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그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 뮤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뭐에 관련되느냐?
여기 이제 앵귤러 모멘텀 P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P, 그러니까 모든 원소,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프로톤이나 카본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원소마다 마그네토자이릭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얼마나 셀 거냐는 앵귤러 모멘텀에도 관련되지만은 이 마그네틱 자이릭 레이쇼 감마에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 안 넘어가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이 i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플러스 2분의 1이나 아까 이게 마그네틱 모멘트가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두 방향 두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토 자이릭 레이쇼라는 그 감마 값이 2.67 곱하기 10의 8승이 있네. 카본은 10의 7승, 그 다음에 플로린은 10의 8승,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는 10의 8승. 그러니까 요거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마그네틱 모먼트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나 그 핵이 스핀을 할 때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지 그것을 하나 결정해 줄 거고, 그리고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요게 99.98% 있단 말이야, 우리 자연계에. 근데 이제 카본 13, 카본은 제일 많은 건 뭐예요? 12죠. 12인 거죠. 그게 98% 이렇게 있고, 그 카본 13은 1%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요거에다가 그 해당하는 원소가 프로톤이 얘는 99.98%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NMR 찍을 때 제일 먼저 찍는 게 프로톤을 찍죠. 그리고 카본 혹시 찍어보는 사람 있어요? 카본 13 NMR 찍으려면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카본 13 자체도 1%밖에 없고,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그네틱 자이릭 레이쇼도 그 프로톤보다 한 10배는 아니지만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4분의 1 정도 이렇게 적으니까 센시티비티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을 곱한 렐러티브 센시티비티, 만약에 프로톤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1이다 그러면은 그 카본 1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한 1.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세서 0.8 정도, 그러니까 프로톤의 0.8 정도의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0.06이니까 6.6% 정도의 센시티비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핵이 프로톤이든 아니면 포스포러스든 이런 스핀이 돌고 있고, 이 도는 앵귤러 모멘텀 때문에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고, 그리고 마그네틱 모먼트는 이제 마그네토 자이릭 레이쇼하고 관련되는데, 요게 그 몇 가지 생길 거냐?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i가 2분의 1일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만약에 i가 2분의 3일 경우에는 뭐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그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할 거는 제일 심플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핵이 돌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 어떤 필드가 없다면은 핵이 이렇게 돌고 있든, 내가 더 좋은, 잘 안 보이는 것보다 핵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든 아니면 아래쪽 방향으로 돌고 있든 어느 쪽 방향으로 돌고 있든 그 에너지 상태가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스피닝을 하고 있든 아니면 아래쪽 방향을 보고선 스피닝을 하고 있든
뭐 이거가 이거보다 더 안정할 이유는 없거든. 근데 그 상황이 바뀌는 거가 여기다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야. 얘는 어떤 작은 자석처럼 돼서 자석이 이렇게 있든 다 똑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한쪽 방향에 여기 B0라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걸어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에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있는 자석하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그 낮은 에너지를 가질 것 같아요? 그치,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순응하고 있는 이런 얘가 좀 더 그 에너지적으로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안 걸어줬을 때는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레디오 프리퀀시를 쬐준다고 해도 흡수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다가 B0라는 마그네틱 필드를 한쪽 방향으로 거줬어. 그러면 이 안에서 그 마그네틱 필드의 순방향으로 있는 애는 이 상태보다 좀 더 안정화될 거고 스테이블해질 거고 이게 M이 플러스 2분의 1 상태고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역방향으로 거슬리는 방향으로 있는 애들은 좀 덜 안정해질 거야. 결국은 얘가 안정해진 만큼 얘가 이제 그러니까 불안정해졌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그 스플리팅이 생기는 거야.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기 전에는 뭐 이렇게 돌고 있는 애, 이렇게 돌고 있는 애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위아래로 딱 걸어주고 나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던 애들은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안정화되고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애들은 좀 더 언스테이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스플리팅이 생기게 된다면은 요거 그 계산하는 거 뭐 우리가 뭐 이걸 양자학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겠지만은 요 수식은 알아둬야 되겠죠.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 B를 걸었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는 뭐 마그네토 자일 레이셔가 여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뭐 플랑크 콘스탄트 그리고 4파이로 나눠준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같은 양인데 마이너스 그 이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럼 결국 요 스플리팅 되는 에너지 차이 델타 E는 저게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써줍시다. 요가 중요하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중요해야 될 거야. 이것은 결국은 하유니까 2파이분의 그러니까 NMR을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마치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그 에너지 갭을 구했던 것처럼 NMR 할 때 관심 있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고 나서 요 스플리팅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요 스플리팅 되는 요 간격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가 에너지나 프리퀀시가 그 분자에 있는 각각의 어텀마다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 차이를 보고 싶은 거거든. 어떤 거는 요만큼 벌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벌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덜 벌어지거나 요것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가 어느 값이냐 그거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델타 E 아니면은 프리퀀시 뮤 제로를 해보면은 뭐에 관련돼요? 플랑크 콘스탄트는 그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여기 관련되는 게 마그네틱 필드 B0 그리고 감마 마그네토 자일 레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를
그 갭을 넓히려고 하면은 뭘 높여야 돼? 감마나 비제로를 높여야 돼. 근데 감마는 원소마다 원자마다 고유한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큰 하이드로젠이 그러니까 프로톤이 카본 13보다 훨씬 더 큰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큰 시그널, 그러니까 많은 갭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큰 시그널이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란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델타 E 이게 넓어져. 델타 E가 넓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그건 이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고, 일단 그러면 이 델타 E 값 또는 이 프리퀀시 값,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자기장을 걸더라도 원소마다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같은 자기장이 비제를 걸어도 이 감마 값이 프로톤하고 카본, 플로린, 포스포러스 이 값이 다 다르니까 여기 있는 프리퀀시가 틀려질 거야. 여러분 책에 아마 19-1인가에 보면은 (19-1에) B0가 4.69 테슬라다. T는 이제 테슬라예요. 자기장의 단위인데. 그러면은 프로톤,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레디오 프리퀀시, 흡수라는 레디오 프리퀀시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식을 써야 될까? 이 식을 쓰면 되겠죠? 아까 값이 2.68인가 그랬죠? 여기서 여기에 마그네토자일 레이셔 감마가 2.675 곱하기 11/8승이니까 2.68로 해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4.69 테슬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파이니까 2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 나올까? 2 곱하기 10의 8승 퍼세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200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말이 몇 짜리가 있나? 저기 있는데 400인가? 500인가? 네? 우리 NMR인 게 몇 메가헤르츠짜리인지 알아요? 안 써서 잘 모르는데 200메가헤르츠면 아주 옛날 건데,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NMR이 어떤 거 있다. 그때 뭐 FT NMR인데 300메가헤르츠짜리 NMR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걸로 프로톤을 봤을 때 프로톤이 흡수하는 프리퀀시가 300메가헤르츠다. 그러면은 300메가헤르츠다. 그러면은 그때 걸리는 그 자기장의 필드 B0는 얼마 정도 될까? 만약에 300메가헤르츠다 그러면 여기서 4.69였으니까 여기 1.5배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4.6 곱하기 1.5 하면 어떻게 되는가? 2.3을 넣으면은 5, 6, 7? 한 7 테슬라? 한 7 테슬라 되면은
300MHz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MHz짜리 NMR이 있다, 300MHz짜리 있다. 그런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NMR이 프로톤에 대해서 했을 때 200MHz나 300MHz에서 그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NMR이 자기장의 세기가 한 4.7 테슬라 정도 된다. 아니면은 7 테슬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좀 더 하다 보면은 프로톤만 찍는 게 아니야. 응? 카본도 찍고 플로린도 찍고 포스포러스도 찍고 그래요. 그러면은 카본을 찍으러 갔는데 뭐 이 기기에서 카본을 찍으러 갔는데 200MHz에서 흡수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쬐주고 그러면은 흡수가 안 되겠죠. 예? 거기서 카본일 경우에는 요 값이 바뀌죠. 예? 요 값이 마그네토 자이르 레이셔가 아까 6.6 곱하기 10의 7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잖아. 예? 그러면은 200MHz에서 한 4분의 1 정도면 한 50 정도인데 카본 50.3MHz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4.69 테슬라 정도인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프로톤을 가지고 본다면은 파장에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프리퀀시가 200MHz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13를 본다 그럼 한 50MHz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그네토 자이르 레이셔만 바꿔주면은 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188,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는 81MHz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프로톤일 때는 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프로톤일 때는 이게 여기 이제 스플리팅이 되는 에너지 요 두 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그 차이가 그 카본 13일 때보다 한 4배 정도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스플리팅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조금 더 큰 거죠. 188하고 200이니까.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는 한 2배 좀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에너지가 더 벌어지고 덜 벌어지고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실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건 배운 건데. 501페이지 보세요. 501페이지 보면 또 수식 여러 개 써 있지? 근데 19-6번 보면 언젠가 본 듯한 데자뷰 이런 언젠가 본 듯한 그런 수식이 있지 않아? 거기 보면은 nj 오버 n0는 이런 게 있고 아까 델타 E가 요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이 KT의 감마 H B0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식은 어디서 봤어요? 예전에 어토믹 업소레이션 할 때 봤죠. 아마 그때 이 앞에 그 숫자가 한두 개 더 있었을 거야. 그 뭐지 같은 스테이트로 있는 거가 몇 개냐 디제너러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게 뭘 구하는 거였어? 두 에너지 레벨 사이의 차이가 델타 E일 때 아래 상태하고 위의 상태하고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 계산하는 거였죠. 기억해 보면은 어렴풋이 나도 기억나는 게 그때 뭐 불꽃에서 뭐 2,000도니 3,000도니 있을 때 아래하고 위하고 차이가 몇 퍼센트나 났었나? 위에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그거는 트랜지션이 어떤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거였죠. 예?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 델타 E 값이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요 식 자체는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마그네틱 NMR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달라지는 건 델타 E가 달라지죠. 델타 E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에너지야. 여기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긴 했지만은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나 아니면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비하면 이거는 진짜 작은 에너지인 거야. 엑스레이, 뭐 가시광선, 적외선 이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게 19.2인가에 있어요. 19.2 문제 보면은 19-2에 보면은 여기도 4.69 테슬라고, 여기서 이제 NJ 오버 N0 프로톤에 대해서 이걸 한번 구해봐라 했어. 그러면은 이 식을 그냥 적용하면 될 테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K는 뭐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맞니? 23승. 그 다음에 온도가 뭐 293도다. 그리고 감마가 그 아까 얼마였나? 2.68 곱하기 10의 8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플랑크 콘스탄트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4.69 테슬라.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서 막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온다고 돼 있냐면은 0.999, 아직도 더 있네. 967이 나온대. 아래쪽에 한 개가 있으면은 위에 0.999. 그러니까 아래쪽에 몇 개야? 10,000개? 그렇죠? 만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100개가 있어도 하나도 안 되는 거, 1000개가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 10,000개가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 10만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3개, 100만 개가 있으면은 한 30개 정도가 위에가 적게 있는 거야. 이거 다시 환산을 해주면은 그 책에 만약에 N0가 100만 개다. 그러면은 NJ는 10000 아니야, 뭐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렇게 어디 있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상대적으로 마그네토 자이릭 레이셔가 큰 프로톤에 대해서도 한 33개 정도만,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서 33개니까 33 ppm인 거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아래가 살짝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 얘를, 그러니까 요거 차이가 많아야지 뭐가 커지죠?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소위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지금은 100만 개에 33개야. 굉장히 작은 시그널이야. 이걸 더 크게 해주려면은 여기서 뭐가 커지면 되나? 그러니까 요 델타 E가 커지면 되는데, 델타 E를 크게 하려면은 B0가,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면은 얘가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차이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200메가보다 300메가가 300메가헤르츠보다 뭐 500이나 아니면 900메가헤르츠가 더 센시티브한지,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마그네틱 필드 B를 크게 걸어줘 가지고 이거 두 개 사이의 스프리팅이 필드 상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 상태,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랑 요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하고의 소위 그 상태에 있는 그 원자의 개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가 더 많아지니까 소위 업솔션 빛을 라디오 프리퀀시를 줬을 때 흡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델타 E를 키우는 방법은 비제로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감마가 크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그러니까 프로톤이 카본 13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이유가 요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NMR, 그러니까 마그네틱 레조넌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스핀 퀀텀 넘버가 0인 것도 있다 그랬잖아. 0이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다고 해서 스플리팅이 될까? I가 그냥 0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럼 마그네틱 필드를 아무리 센 걸 걸어줘도 스플리팅이 안 일어난다. 그게 아마 카본 12 같은 거가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은 NMR 프로버에 넣고선 아무리 RF를 해도 뭐 업솔루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2분의 3, 뭐 2분의 7, 2분의 5, 2분의 7, 뭐 2분의 9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져. 멀티뉴클리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우의 수가 무지 많아지잖아.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거가 I가 이제 2분의 1, 프로톤, 그 다음에 카본 13, 플로린 19, 그리고 포스포러스 31 이런 것들. 카본은 당연히 유기화가 하는데 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는 소위 생물, 생화학, 프로테인, 단백질 이런 거 할 때 얘는 항상 들어가죠. ATP, ADP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얘네들은 I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사이에 에너지 갭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저 프로톤이 아니면은 카본이 그 이웃에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 그러니까 델타 E 값이.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게 이제 NMR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가요? 네. 일단 라디오 프리퀀시다. 그냥 굉장히 낮은 작은 에너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필드를 안 걸어줬을 때는 이게 마그네틱 모먼트가 아래쪽으로 가 있든 위로 가 있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에너지인데 필드를 한쪽 방향으로 걸어지면서 스플리팅이 생기는 거고, 그 스플리팅이 생겼을 때 두 개의 그 다른 에너지 사이의 에너지 차 델타 E가 마그네토 자이렉 레이셔,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다른 값이죠. 하고 마그네틱 필드, 이건 우리 실험할 때의 조건, 그 두 개에 의해서 바뀌는데, 그래서 각 원소마다 구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톤은 200MHz에서 업솔루션이 있고, 카본은 뭐 50에서 업솔루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더 크게 하면 크게 해줄수록 델타 E가 커지니까 여기에서 바닥 상태에 있는 거랑 위에 상태에 있는 거하고 소위 이제 개수가 틀려지죠. 그래서 업솔루션이 일어나는 시그널을 더 키워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 시험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 계산 문제나 설명 문제를 다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 계산 문제의 정답률과 설명하는 문제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뭐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이케이션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건 뭐야? 시험 얘기를 했으니까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막 공지를 했으니까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 파란색이 확실히 첫 번째 중간고사가 쉬웠어. 그치?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지고 평균이 무려 150점 정도 됐었어. 20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요 녹색 일단 이쪽 그룹이 거의 전멸하셨고 그리고 이쪽이 약간 구분이 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시프트 되면서 브로드닝도 일어나고 그랬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건 뭘까? 이따 확인해 보면 자기가 어느 점일까? 1차 중간시험과 2차 중간시험의 스캐터 플롯이 되는 건데 요 빨간 선 위에 있으면은 지금 평균이 한 50점 정도 떨어졌는데 지난번보다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굉장히 못 봤다든가.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한 3명 여기는 거의 같은 점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점수가 떨어진 거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우리가 1차 중간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분포가. 근데 여기 1차 때 점수를 잘 받았던 사람 중에서도 2차 때 분포가 굉장히 넓어졌어. 그렇죠? 이게 뭐 시험 잘 보는 사람은 항상 잘 본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직선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거 보면은 1차하고 2차하고 뭐 잘 보던 사람이 계속 잘 보는 거 아니다. 또 못 보던 사람이 또 계속 못 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려는 거지. 이제 기말고사 때 이 패턴이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겠죠? 3차원적인 스캐터 플롯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제 잘 생각해보면 될 거고. 그래서 1차, 2차 중간고사는 같은 비중이니까 25%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그냥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조금 더 그룹핑이 예전에는 여기에 샤프한 픽이 하나 있고 브로우드한 픽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나중에 학점을 어떻게 해주나 그 고민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리저너블하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죠. 여기에 벨리 계곡이 하나가 있지. 그리고 카운트를 해보면은 5, 5, 5, 2, 2 여기까지가 19이야. 우리가 38명인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학기 말에 이제 학점을 줄 때 꼭 뭐 몇 퍼센트를 A 줘야 된다, 몇 퍼센트를 B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전체 그룹에서 최대한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학점을 받았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여기서 A를 끊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A를 끊으면 그래도 여기하고 여기는 좀 차별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 전 그림을 보면은 이쪽으로 두 번째 시험에서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여기하고 이런 그룹 사이에 소위 스위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패턴이 됐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실라버스를 보니까 수업계획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미드텀 첫 번째, 두 번째가 각각 25%씩 해서
50%다. 어떻게 절반 왔다는 거지. 그리고 파이널이 30%다라고 얘기했고 출석하고 태도 점수 20%다 그랬는데 내가 출석을 거의 안 불렀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 출석 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출석을 잘했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애티튜드는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뭐 졸려서 하품하거나 자고 그런 거는 내 잘못이지 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뭐 다 똑같이 20% 주니 우리 이걸 한번 합쳐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야. 수능과 같은 겁니다. 어? 변별력을 없애는 이렇게 번의 돼? 시험으로. 어. 수학 보시면 아니지 이게 20%가 다 똑같이 20점이 가면은 변별력이 다 없어지잖아. 50%에서 원래 30%는 이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를 가는데 소위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10%는 어토믹에서 10%는 1차 중간에서 어떤 그 인트로덕션 및 뭐 옵티컬 컴포넌트 이렇게 해서 갔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첫 번째 중간고사 채점할 때는 대부분 그때 좀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채점하다 보니까 시험이 뭐가 겹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좀 이제 쉬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점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공부를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그 뭐지 패자부활전 아니다. 하여튼 좀 더 패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망치는 사람들한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파이널, 그러니까 출석이나 뭐 애티튜드는 뭐 나쁜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기말 시험 때 좀 더 얹어줄게요. 어차피 시험은 똑같이 보는 거고. 교수님, 이번에 몰레큘러 배운 문제 말고 그 전에 했던 게 있잖아요. 거기 또 다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다 아니고 개념 위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응? 그래, 이 부분은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낼 거야. 거의. 거의. 그냥 책을 외우고 솔직히 말하면은 객관식을 내볼까도 생각하고 있었어. 이 앞에 의견 말고 뒤쪽에서는 다른 의견 없어요, 혹시? 계산 문제를 해? 개념 없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거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식으로 냈을 때 계산 문제를 내기가 쉽거든. 어려운 건 그러니까 요 앞에 10%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거를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어토믹이나 인트로덕션 이 부분은 뭐 책에 예전에 공부 안 했던 부분을 샅샅이 본다든가 이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전에 공부 안 했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적어놓은 노트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 리마인드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산이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집중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는 지금 늘어나요? 문제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들 낼 거거든요. 10%는.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 30%로 해서 내가 200점씩 했잖아요. 여기 25%가 200점씩 됐구나. 그러면은 그거 비율해서 아직 문제 안 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자,
지난번보다 한 25% 정도 문제가 많거나 그리고 시간도 그 정도 만들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혹시? 시험이 같은 때 많이 몰리나요? 옛날에 시험 근데 그냥 후딱 해치우는 게 낫지 않나? 그날 시험이 있어요? 겹치진 않지? 30분 정도 뒤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거는 가능하지? 30분 정도. 시간 좀 더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괜찮아? 6시 반?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좀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선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직 문제를 낸 건 아니니까 뭐 이게 뭐 객관식으로 가는지 얘기해봐요. 그 시험 전날 목요일 아침에 수업해요? 하기로 돼 있지. 네. 하지 말어 그럼. NMR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NMR이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정도에 저희 중요하고 골치 아픈 부분들은 거의 끝날 거고 아마 이 PPT 보면 맨 뒤에는 뭐 MRI니 뭐 이런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그 시험 전날 목요일 날은 수업을 하겠지만은 그때 것의 비중은 상대적으로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험은 6시 반에 보는 거세요? 6시 반에 그건 다시 그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공지해 놓은 거 봤어요? 성적? 거기 평균은 그 뭐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고 성적은 지난번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학번을 이렇게 뒤에 자리만 끊어서 하면은 뭐지 인권 침해하면서 그래서 나도 고민하다가 그 여러분들 학번을 그냥 1234로 나눠서 그것의 나머지 값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봤는데요. 비슷한 거 있는데 비슷한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숫자는 없는데 제가 777인데 75하고 79가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조교한테 가서 물어보면 1234로 나눠서 그렇지. 엑셀에서 1234로 나눠서 그 나눈 몫이 아니라 나머지 다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은 거기 이제 그 지난번 박민선 조교가 시험지 답안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면 돼요. 만약에 문제 같은 게 그러면 일단 조교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선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나한테 오면 되고. 조교님한테 가면 시험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되고 그리고 점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채점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NMR이라는 거가 어떤 원리로 소위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흡수 그 스펙트럼이 나오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최대 목적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고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마치 우리 지구가 또 20m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지구도 사실 n극 x 자성을 띠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물론 이제 너무 과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핵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핵이 지금 이제 양성자가 더 많이 있어서 양장을 뜨니까 그 필드를 만들어서 어떤 마그네틱 모멘트를 만드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장이 딱 걸리면은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애는 더 안정한 애가 되는 거고 어떤 애는 덜 안정한 애가 되니까 요 아래에 있는 애하고 위에 있는 애하고 그 상대적인 비율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뭐 200MHz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한 30 ppm, 100만 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아래쪽에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 에너지 갭이 더 벌어지니까 아마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RF, 라디오 프리퀀시를 빵 때려주면은 흡수가 일어나겠죠. 흡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 바닥 상태에 있던 게 올라가서 바닥 상태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하고 그 개수가 똑같아질 때까지, 소위 이제 세츄레이션이 될 때까지 흡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는 거가 두 개의 아래나 위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 레벨에 있는 그 핵의 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이퀄리브리엄. 아래하고 위하고 같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흡수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더 이상 NMR 시그널이 여기서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흡수를 시키고 또 다시 흡수를 시키려면은 올라간 게 릴렉세이션이 돼야 되겠죠. 바닥 상태로 다시 아래쪽이 좀 더 많은 상태로 가야지 또 흡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시그널을 얻으려면은 릴렉세이션이 돼야 돼. Rate of relaxation must be greater than the rate of absorption. 흡수되는 것보다 릴렉세이션 되는 게 더 빨라야지 우리가 계속 absorption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디텍터블 시그널하면 릴렉세이션이 빨라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 빠르는데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비례 관계가 있어요. 라이프 타임 오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업솔션 라인의 그 위드스, 이것을 만약에 시간축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이제 그 릴렉세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흡수가 돼서 이만큼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가 이제 라이프 타임이 될 텐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선 우리가 업솔션 픽을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점점 그러니까 좀 빨리 릴렉세이션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다? 그럼 요 라이프 타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를 이제 NMR 픽으로 했을 때 이것도 뭐 이런 가우시안 픽이 나오겠죠. 얘가 라이프 타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가 브로드해지는 거야. 픽이 브로드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보게 될 수도 있지. 너무 브로드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팩터예요. 너무 릴렉세이션이 느리면은 그 세츄레이션이 돼서 업솔션이 안 일어날 거고, 그리고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이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면은 픽 브로드닝이 생겨서 우리가 관찰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옆에 뭐 다른 픽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팩터, 이게 릴렉세이션이 빨라야지 세츄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거하고 릴렉세이션이 너무 빠르면은 픽 브로드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책에 나온 거 보면 옵티멈 하프 라이프가 얼마나 했더라?
0.1에서 뭐 10세컨드 한 0.1초에서 한 10초 정도가 이제 하프라이프가 되는 게 적절한 그 세츄레이션도 안 되고 그리고 픽 브로드닝도 심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게 그럼 릴렉세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릴렉세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곳에서 배울 건데 크게 두 가지. T1이라고 하는 스핀 레티스 그리고 T2라고 하는 스핀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릴렉세이션 되는 거는 빛이 나오는 걸까요? 빛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NMR에서 레디오 프리퀀시로 플로레센스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논 레디에이티브한 릴렉세이션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릴렉세이션들은 다 거의 대부분 논 레디에이티브예요.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전에 UV 비저블이나 플로레센스 배울 때도 했지만은 그 에너지 갭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경쟁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논 레디에이티브, 빛이 안 나오고 어떤 열 같은 걸로 전달되는 프로세스로 떨어지는지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로레센스가 더 다미넌트해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바이브레이셔널이나 로테이셔널 이런 뉴클리어 리저넌스, 그러니까 그 RF에서 이런 데에서는 그 거의 대부분이 논 레디에이티브한 프로세스로 릴렉세이션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스핀 레티스나 아니면 스핀 릴렉세이션들은 그런 빛을 내는 플로레센스가 아니라 빛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릴렉세이션 프로세스라는 거 하고 최대한 복잡한 수식은 안 쓰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기기 분석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는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